안녕하십니까. 하루의 경제 주식 마무리 경주마 이재용입니다. 오늘 하루는 어떠셨습니까? 지난 금요일에 미국 증시가 올라가면서 산타랠리에 대한 기대감도 있던데 그 미국 연준 금리 인상 속도 조절에 기대감이 더해지고 있는 거죠. 우리 증시 월요일 일주일 시작을 했는데 오늘 빨간불이 켜지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연말 증시에 대한 기대감을 좀 해도 될까 이런 생각인데 들려오는 소식들은 또 흉흉하기도 해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의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있었던 데일리 이슈부터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삼성전자 얘기부터 좀 하겠는데 연말부터 좀 살아난다 이런 얘기가 솔솔 들렸는데 최근에 기술적 초격차 자신만만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어떻겠습니까? 오늘 아마 삼성전자 주가 57,500원을 마감했습니다. 네. 예전에 우리 사장님께서 주가 외우지 말라 그랬는데 말씀을 드려야겠군요. 왜냐하면 최근 한 달 내 가장 높은 주가를 좀 보여주고 있고요. 뭐 삼성전자 올랐지만은 또 많은 주주분들의 평균 매수가는 지금보다 훨씬 높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네. 삼성전자의 주가가 움직인다는 거는 또 외국인 수급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모습인데 저는 약간 뭐 기술적인 이야기보다 삼성전자 현 주가를 좀 분석을 해봤습니다. 최근 한 달 동안에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산 종목 1위가 삼성전자 8,600억 정도 샀고 2위가 하이닉스 7,800억, 그다음에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순인데 어떻게 보게 되면 지금 가장 주가도 견조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삼성전자가 우리 기술 이야기 하기 앞서가지고 지난번 지금 글로벌 세계 국가에서 파운드리 포럼을 하면서 지난주에 이런 내용을 좀 발표했습니다. 앞으로 10년 동안에 10년이 아니군요. 10개 이상의 팹을 증설할 것이고 그리고 이제 24년까지 향후 2년 동안 뭐 파운드리 규모 자체를 10배 정도 성장시키면서 가장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미세 공정, 선단 공정을 한 2027년까지 가게 되면 현재 수준에서 3배 이상 키우겠다고 큰 포부를 밝혔습니다. 그러한 흐름 자체가 주가에 화답하는 것인지 앞으로 계속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셨지만 1.4 나노미터 양산 소식에다가 지금 뭐 투자 확대 그래서 TSMC 텃밭에 대한 도전장 이런 것들이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이 된 걸까요? 일단은 뭐 메모리 반도체 쪽에서는 압도적인 성과를 보이고 점유율을 보이고 있는데 지금 앞으로 주가를 결정짓는 변수는 파운드리 쪽을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까지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최근 반도체 기업들을 보면은 실적이 안 좋다 보니까 투자를 줄인다거나 아니면은 기존의 투자 계획을 철회하는 모습들인데 그와 반대되는 행보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들이 시장 참여자들에게는 앞으로 실적에 대한 걱정들은 남아있지만 앞으로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들을 좀 재평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보면은 실적이 많이 떨어졌어요. 네. 그래서 영업이익률을 보면은 올해 4분기가 11% 초반입니다. 영업이익률이 반도체 업종만 놓고 본다면 그게 2019년 저점 수준이고 내년 1분기가 10%대 초반이거든요. 네. 이렇게 본다면은 실적도 떨어질 만큼 떨어진 것이 아닌가. 그런데 국내 반도체 기업들의 주가는 이미 많이 빠졌고 그에 따라서 투자 확대에 대한 소식들이 외국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더 나빠질 게 있을까? 앞으로는 좀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들을 좀 자극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적 좋을 때 떨어지고 실적 안 좋다고 계속 나오는데 요즘엔 좀 오르고 모르겠어요. 한 달 전부터 뭐 저는 저점 매수 기회다. 예. 우리 겁먹지 말자. 예. 모든 악재는 반영이 됐다. 근데 지금 이제 나오는 말들에서 포커스를 잡아야 되는 건 뭐냐면 1.4나노는 2027년이 목표고요. 네. 그다음에 지금 4나노 이제 부분에서 뭔가 이제 개선율 그러니까 단어를 잠깐 생각을 잃어버렸는데 삼성파 그러니까 수율이 정상화가 돼야 돼요. 4나노가 수율 정상화된 거를 보여줘야 되고요. 앞에 나와 있는 3나노, 1.4나노는 이미 나와 있는 이슈이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말로 하지 말고 개선된 모습을 직접 보여달라는 취지로 저는 시장을 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4나노급 수율 정상화에 대해서 자신감을 보이고 있고 6월에 바로 3나노가 양산에 이제 들어갑니다. 네. 3나노가 여기서 이제 지켜보고 있는 게 누구냐? 바로 애플이다. 그리고 길게 봤을 때 TSMC를 공급하는 애플의 물량을 삼성전자가 받아오는 그림까지 가야 본격적인 파운드의 성장이 나타나고 있고 그 성장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모습들은 매우 긍정적인 모습이다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자신감을 토대로 해서 삼성전자의 주가는 향후 좀 간다 이렇게 보십니까?
이걸 다 긍정적으로 보고 대중들이 뛰어든다. 브레이크가 걸리겠죠. 공포 심리에 사로잡혀서 가지 못할 것이다 심리가 가중이 된다면 오히려 저는 우상향 가능하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강성주주분들이 훨씬 많고 강성주주분들의 자금력은 이미 윗단계에서 다 투입이 됐기 때문에 지금은 외국인이 계속 주축식으로 들어오고 있거든요. 이 물량 기조만 유지가 된다고 한다면 저는 격정의 벽을 타고 오르는 상승 반등 랠리가 한번 나온다. 지금 나오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 제발 좀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자, 삼성 얘기했는데 삼성 SDI 얘기도 좀 마저 하겠습니다. 요즘에 외국인 매수 엄청나게 몰리고 있고 또 이게 포항 뭐 공장 준공하고 뭐 이런 영향입니까? 네, SDI도 64만 원 합니다. 네. 너무 주가를 다 알고 있죠. 분위기가 좋아요. 그러니까 SDI는 사실 상반기 때 LG 에너지솔루션이 미국에 본격적인 투자를 할 때 뉴스 플로만 많이 안 나와서 그렇지 글로벌 4대 자동차 메이커 스텔란티스와 협업을 강화하고 있고 네. 최근엔 또 BMW가 미국으로 들어갈 때 같이 들어가죠. 그리고 포항 공장 이야기는 이제 국내 에코포로 비행과 함께 국내 최대 캠7 양극재 공장을 말하는 건데 이것도 이제 정설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 재료가 되게 많은 기업인데 저는 어디에도 많이 이야기를 드리냐면 SDI가 갖고 있는 알짜 자회사가 삼성 디스플레이죠. 실제적으로 삼성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게 되면 아이폰이 지금 우리가 힘들다고 합니다만 조만간에 OLED용 아이패드가 출시될 확률이 되게 높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 아이폰 14에서 LG 디스플레이보다 삼성 디스플레이 디스플레이 패널 자체가 80%가 들어갔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게 되면 삼성 디스플레이의 지분 가치도 SDI 쪽으로는 같이 포함되고 있기 때문에 SDI 주가도 날아가는 LG전솔만큼이나 이제는 다시 한번 제 가치를 받고 있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이게 지금 테슬라하고 뭘 합니까? 뭐 지금 테슬라하고 합작 협업 얘기도 나오고 네, 있고 네. 지금 보면은 그 동안에는 많이 2차 전지 기업들 중에서는 좀 많이 소외되거나 아니면 네. 중심에 서지 못했었던 기업인데 네. 최근 보면은 좀 행보가 좀 빨라지고 있죠. 네. 그 동안에는 좀 내 것만 할 거야, 뭐 들어오는 것만 할 거야라고 했다가 미국 투자도 하고 그리고 협업도 많이 하고 있고 국내 투자도 국내 기업들과의 협업을 또 하고 있고 합작해서 만들고 있는 상황이라서 저는 그 동안 뭐 2차 전지하면은 뭐 대표 기업들을 많이 생각하실 텐데. 저는 삼성 SDI 계속적으로 주목해서 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워낙에 비싼 주식이라 개인들이 덤비기에는 그렇죠. 그죠? 그렇긴 한데 지금 보면은 뭐 가격 자체가 높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가치가 떨어지거나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접근을 하시기에 그러니까 한 주당 가격이 높아서 예. 부담스럽다고 하시는데 저는 그런 종목들도 충분히 매력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SK 하이닉스 얘기 안 하고 그냥 지나갈 수가 없어서요. 네. 지금 어떻습니까? 실적 안 좋을 거라고 그러던데. 실적은 계속 전망치가 하향되고 있고, 근데 하향되는 전망치가 이제 내년도 적자, 낸드 플래시 쪽에서 적자가 날 수 있다. 대신 삼성전자는 그쪽에 계속 흑자가 나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이런 전망치들이 계속 나오다가 어느 순간에 가격이 좀 보정이 되고 안정화가 되면 또 말이 바뀔 거란 말이죠. 네. 근데 저는 제일 스마트한 것은 시장이라고 보고 있고 시장은 그것을 선반영을 한 후에 반격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자료를 준비했는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입니다. 예. 같은 급인 미국의 마이크론이 반격에 성공을 했고 아. 지금 8월 달 이후로 저 20일 이동평균선을 계속 넘어가지 못하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이제 세 번째 도전을 이제 시작이 됐어요. 네. 이제 저 21선을 장악하고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나면 수급은 더 강화되면서 SK 하이닉스뿐만이 아니라 삼성전자 쪽 전체적인 반도체 업황 쪽으로 수급이 붙을 것이다. 그리고 낙폭과대주로 몰려 있었던 소부장 섹터들도 오늘 멋지게 반등의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부정보다는 긍정의 눈을 봐야 된다. 여기서 계리를 오차가 나실 수가 있는데 너무 안 좋은 소식만 들으시면서 주가를 바라보시면 반대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어요. 주가는 이미 선반영이 돼서 충분히 빠졌다. 네. 이것만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필라델피아 지수까지 그래프로 한번 확인을 해봤고요. 이번에 항공주 관련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요즘에 외국들 정말 많이 나가요. 특히 일본 무비자 입국하고 이러면서 뭐 예약이 꽉 찼다 이런 소리도 들리고 그러는데 그러면 우리는 비행기 타고 가는 거니까 항공주는 날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LCC 관련주 상황은 썩 좋지 않다고 들었어요. 아무래도 금리 이슈가 가장 클 것 같아요. LCC가 아무래도 이제 저가 항공사니까 자금 조달에서 좀 한계성을 보일 수도 있고 비행기가 또 대부분 아시겠지만은
리스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항공산업 우리가 고정 부채가 높은 섹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쯤 이제 금리가 가파르게 오르다 보니까 외화 부채에 대한 리스크인데요. 사실 이게 제주항공도 상반기에 대규모 유상 경제를 담행했었습니다. 지금 LCC들 놓고 보면 보통 이제 우리가 지금 뭐 이 갑자기 금리 올라갔을 때는 자산보다 부채가 많은 기업들에 경계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대부분의 항공사들은 대한항공도 부채 비율이 200%가 넘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거 저가항공사는 뭐 거의 200% 정도가 아니죠. 자척이 자산이고 우척이 아니죠. 자척이 이제 부채고 우척이 자본이면 네. 거의 대부분이 뭐 심지어 어떤 기업들 같은 경우는 저또 부채가 엄청나요. 네, 그리고 저기 맨 우측에 있는 게 저기 뭐죠? 에어부산. 에어부산이에요. 거의 뭐 저 정도면 자본 잠식 우려까지도 가는 거거든요. 네. 자본 잠식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갖고 있는 납입 자본금, 발행 주식수 곱하기 네. 액면가 요거보다 이익을 다 훼손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난주 금요일에는 진에어에 대해서 또 갑자기 유상증자설 자본 잠식 들어오는데 약간은 요 이슈 자체는 아마 항공주 주가에는 조금 부담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금리라는 이슈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건설에 대한 불확실성이 지금 이제 항공사까지 고부채 섹터까지 넘어왔다. 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진에어 말씀 지금 잠깐 하셨는데 금요일에 20% 가까이 빠지고 이거 위험한 거 아니야 이랬는데 오늘은 또 조금 반등을 했습니다. 근데 이런 자본 잠식에 따른 주가 하락 이게 통제 가능한 수준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확실할까요? 확실한 건 없죠. 근데 일단은 최근 여러 가지 신용 그리고 유동성 위기들 리스크들이 계속적으로 네. 부상을 하면서 자본 잠식이라는 단어만 나와도 시장이 거의 네. 쇼크 수준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거기다가 뭐 레고랜드 사태도 있었고 네. 여러 가지 이슈들이 맞물리다 보니까 가뜩이나 부채비율이 높은 기업들에 대해서 자칫하면 자본 잠식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일단은 이런 흐름들이 장기화됨으로써 연간 단위로 자본 잠식이 결정된다라고 한다면 좀 문제가 커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분기 단위로 일시적인 자본 잠식이라면 많은 분들이 걱정하셨던 것보다는 좀 그 정도까지는 아니다라는 생각들이 들어오고 있고요. 게다가 지난 일요일 뭐 이례적으로 금융위에서 긴급 회의를 하면서 유동성 공급을 결정을 하는 등 이런 유동성에 대한 불안감들을 제어하려는 정책 당국의 움직임도 있다는 점들이 좀 시장에서는 이거는 일시적일 수도 있다. 그리고 현실화된다 하더라도 시장에 큰 충격이라기보다는 일시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조금은 한 템포 쉬어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서 위험한 요인인 건 맞다라고 네. 생각을 하지만 이로 인해서 뭐 끝으로 갈 수 있다, 뭐 최악의 상황으로 갈 수 있다라고 정도의 흐름들이 이어지기에는 당분간은 여러 가지 정책적 대응이나 아니면은 일시적인 현상이라는 판단 이런 것들이 조금 시장에는 안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코로나19의 터널을 빠져나오면서 정말 엄청나게 힘들었죠. 그런데 지금 이제 하늘길도 열리고 또 유가도 떨어지고 이런 상황에서 네. 글쎄요. 앞으로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일단 약발이라고 봐야 되겠죠. 일단 코로나 이슈가 진정이 됐는데도 주가 탄력도는 떨어지고 있다. 네. 이런 가운데 우리나라 자체 악재를 내부에서 폭탄을 터뜨려 버리는 이따가 우리가 잠시 뒤에 다루겠지만 이로 인해서 지난주에 우리가 월요일 날 왔을 때도 그때 롯데 그룹주들 예. 급락에 나왔었죠. 예.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부채가 지금처럼 LCC 기업들처럼 부채가 많은 기업들은 유증으로 돌려야 돼요. 무조건 유증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불안감, 주주들에게도 불안감. 그러니까 그냥 냅다 주식을 던지는 투매 현상도 나타날 네. 수 있고요. 여기서 한 가지 더 갈 수 있는 건 모회사가 그러면 그 유증 대금을 해결을 해준다라고 했을 때 성공되는 가능성이 일단은 롯데케미칼이 했기 때문에 그걸 제가 오늘 하루 종일 주가를 봤는데 반등다운 반등이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정부에서 오늘 도어스태핑 윤 대통령께서 도어스태핑에서 50조 플러스 알파 이야기를 했고 네. 그러나 그 50조 플러스 알파도 국채를 사서 은행이 대한민국 국채를 사줘서 그 자금으로 투입시키겠다는 건데 지금 국채 글로벌 시장에서 신뢰도가 급락에 나오면서 채권이 급락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채가요. 그러면 무슨 얘기냐? 채권 국채도 저렇게 신용도가 타격을 받아서 흔들리는데 회사채를 과연 어떻게 해결할 수 있지? 이 불안 심리가 더 가중되고 있는 게 문제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또 뭐 주주분들한테 죄송합니다만은 LCC 기업들을 제가 또 파악을 해봤더니 팔 수 있는 자산도 이미 임계치 없어요. 팔 수 있는 자산이. 그러니까 이거는 시장 신뢰도 회복이 빨리 선행돼서 진행되지 않거나 유동성 공급이 조달되지 않으면 부도가 몇 개는 진행될 가능성도 있지 않겠는가. 그 여파가 항공업
어깨까지 미치고 있다. 그렇죠. 그게 해결되지 않는 한은 힘들다. 그렇죠. 예. 그래서 그 불안 요인이 사라져야 저가 매수도 들어가는 거고 안정적으로 수급이 들어가는 건데 코로나 알겠습니다. 이슈로는 답이 안 나올 것 같습니다. 지금 요 그 부채 문제라든지 채권 시장의 어떤 그 흉흉한 얘기들 요거 잠시 후에 저희가 집중적으로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데일리 이슈에서는 반도체 관련 그리고 LCC 관련 얘기 나눠봤습니다. 데일리 이슈에서 얘기 나눴습니다. 미국, 중국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먼저 미국이요. 금리 상승 이런 환경에도 불구하고 지금 연준의 금리 인상 속도 조절론에 영향을 미쳐서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미국 증시가 위로 좀 날았습니다. 그래서 산타 랠리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겠습니까? 계속 가겠습니까? 산타가 있나요? 네, 산타로 가신 것 같은데. 워낙 이제 장이 좀 놀려다 보니까 또 네. 이제 뭐 연말에 좀 장이 올랐으면 하는 마음인데 사실 주말에 미국 증시 분위기는 나쁘지 않았어요. 네. 어떻게 보게 되면 이제 지금 패드워치 전망을 보니까 뭐 사실 예상대로입니다. 열흘 있다가 11월 2일 날 미국이 이번 11월 달 금리 인상은 거의 뭐 75 베이시스 포인트로 가니까 네 번 연속 자이언트 스텝을 가는 건 기정사실이고 시장은 계속 이제 많이 올리다 보니까 이제 네. 모든 관심이 11월 달 75에 가 있지 않죠. 12월 달에 과연 75 다섯 번째까지 갈 거냐까지 온 거거든요. 네. 하다가 근데 지금 다행스럽게 아직은 뭐 아무것도 해결된 게 없습니다만은 마침 연준 의원들이 이제 그 블랙아웃 기간에 들어가기 때문에 뭐 연준 의원들의 직접적인 금리에 대한 코멘트는 없겠지만은 약간의 주말에 있었던 뭐 우려적인 시각들 예를 들어서 12월 달까지 자이언트 스텝을 가게 되면 너무 심각한 거 아니야? 그런 이제 약간 여기저기서 나오는 성토에 때문에 75bp를 12월 달에 올릴 확률이 한때 70%까지 갔다가 50% 밑으로 뚝 떨어졌어요. 네. 앞으로 이제 그런 흐름을 지켜봐야 되는데 관심 자체는 아마 시장은 11월보다는 10월 달 물가 지표와 12월로 넘어갈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4번 연속 자이언트 스텝은 뭐 당연한 걸로 시장은 받아들이고 있는 거고 12월에 어떻게 될 것이냐인데 12월부터는 이제 금리 인상의 속도를 조절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이제 솔솔 나오면서 증시에서 이게 반영이 된 건가요? 네. 일단은 근데 조삼모사 같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자, 그러면은 금리 인상 속도 조절에 대한 얘기가 나온 게 무엇 때문인가를 봐야 네. 되겠죠.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물가가 안정되고 그동안 연준이 제시했던 물가가 어느 정도 기준 범위에 들어와서 속도 조절을 한다면 시장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 오히려 더 좋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물가에 대한 부분들은 아직까지 잡히지 않고 있고요. 10월 CPI는 전월 대비 또 올라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둔화된다라고 하더라도 계속 소폭 둔화되는 정도로 물가가 여전히 고공행진을 하는 가운데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는 경기가 불안하기 때문이죠. 네. 원론적으로 돌아가서 말씀드리면 경기 흐름들을 봤을 때 주식시장은 여러 가지 이슈 이벤트, 통화 정책과 딱 맞물려서 움직이긴 하지만 궁극적으로 바라봐야 될 것은 경기 흐름이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지금 단기적인 심리 변화에 의해서 금리 인상 컨센서스 변화에 의해서 반등은 좀 더 이어진다 하더라도 경기가 점점 더 안 좋아지는 방향이라면 시장의 방향성은 어디가 될까? 우상향보다는 우하향 가능성이 당분간은 좀 더 높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 금리 인상에 대한 등락에 몰입하기보다는 경기 방향성에 좀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11월에 0.75는 뭐 이미 시장에 다 반영이 돼 있으니까 네. 한 열흘 정도 남았죠, 발표가. 그거는 네네. 별로 영향을 미치지 않겠네요. 저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피봇은 하면 안 된다. 네. 대신에 속도 조절론이 나올 것이다. 근데 제 예상대로 속도 조절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생뚱맞게 뭐 주말 사이에 뭐 깊이는 안 들어가서 음모론적인 거지만 닉 티미라우스라는 월스트리트 기자예요. 보통 연준이 먼저 깜깜이 기간 때 먼저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으면 이 기자에게 정보를 주는데 네. 항상 맞았습니다. 이거는 11월 8일 중간선거 앞두고서 스탠스를 바꾸려고 그런 애를 연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요.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산타 랠리는 있다. 있다. 미국의 지금 신용카드 연체율을 봤더니 연체율이 엄청 낮습니다. 두 번째, 저축률이 엄청 높아져 있고요. 돈이가 아까도 우리 이재용 씨께서 우리 사전 미팅 때 돈이 많이 있다 이 얘기를 하셨는데 아니 개인들은 돈이 많은 것 같아요. 있는 은행에서 사람들은 무슨 많이 있어요. 5% 금리 이러면은 막 돈 몰리는 거 보면요. 맞아요. 예.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12월을 저는 주목하는 이유는 업황 실적은 너무 안 좋아요. 12월에. 근데 미국이라는 나라는 중국이라는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비 시즌이 거기 다 몰려 있어요. 지갑은 열리고 그것이 주가를 끌어올리는 역할을 하는데 27일 날 애플의 실적 발표가 있죠. 네. 27일 날 실적 발표도 굉장히 애플이 좋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고 그다음에 지금 지난주까지 S&P 500 기업들에 대한 45개 기업을 발표했을 때 69%로 많았어요. 서프라이즈가. 네. 지금은 92개 기업이 실적 발표를 했는데 74%로 올라갔습니다. 실적 좋은 서프라이즈를 발표한 기업 비율이요. 점점 좀 좋아지고 있어요. 생각보다 실적이 좋네라는 인식이 강해지기 시작했고 또 6월 달에 나타났던 현상하고 비슷하다. 그래서 저는 11월 중간선거 우리가 지난주에도 이야기를 나눴지만 그 전후로 해서 시장은 크게 한번 움직일 가능성이 저는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분위기가 괜찮은 분위기인데 아직도 참 이게 어딘가 이게 좀 걱정되는 부분이 특히나 달러예요. 예. 강달러가 이게 뭐 진정 기미가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달러도 복합적입니다. 뭐 유럽이 안 좋아서 또 아니면 또 엔화가 약해서 이렇게 네. 볼 수도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사실 킹달러가 하는 첫 번째 이유는 인플레이션이거든요. 네. 그래서 아까 저도 이제 근데 저는 또 약간 저도 기대감은 11월 중순에 있을 G20 정상회의 기대감을 가는데 11월에 발표될 10월 달 물가 지표는 생각보다 안 빠질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지난 9월 물가 지표에서 8.2%가 나오면서 오히려 시장은 역시나 이제 12월까지 지금 자이언트 스택까지 나왔는데 항목을 봤습니다. 8.2%보다 평균값이 높은 것들을 봤더니 뭐냐면 미국에서 항공료라든지 전기세 또는 이제 실비, 교통비, 신차 비용이에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꼭 필요한 것들, 그러니까 살아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들이 오히려 평균보다 높았고 살아가면서 꼭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것들, 뭐 예를 들어서 렌터카라든지 술이라든지 교재라든지 장난감이었거든요. 그러면 줄일 건 줄이는데 미국은 어차피 이동이 많으니까 항공료 같은 거 또는 뭐 신차라든지 교통비라든지 이런 거는 쉽게 안 줄어들 거기 때문에 우리가 막연한 기대감으로 저도 사실 12월 달에는 50만 가지 않을까 합니다만은 또 마침 11월 중순에 있을 그 G20 정상회담하고 10월 달 물가 지표 발표되는 거 거의 또 겹쳐요. 그러니까 이번 다음 달 예정인 11월 2일 날 75bp는 묻어가겠는데 그러니까 한 달 정도는 사실 이쪽이 좀 점잠할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또 10월 달 물가 지표에 난관은 남아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미국 쪽 상황 봤는데 지금 우리하고 또 밀접하게 연관이 있는 게 우리가 늘 그 얘기 했었잖아요. 시진핑 3연임 확정되고 미국 중간 선거 있고 요거까지 끝나봐야 이제 주식의 방향이 결정된다 이런 얘기 했는데 시진핑은 지금 이제 끝났어요. 3연임 확정이 됐어요. 근데 오늘 홍콩 H지수, 중국 본토지수 보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지금 우리 증시가 살아남을 수 있겠느냐. 중국 보면 지금 굉장히 껌껌해요. 일단은 중국 상해종합지수보다도 홍콩 지수가 굉장히 네. 불안정한 모습들을 보여줬는데 그동안 시진핑 주석이 보여줬던 스탠스, 강경 대응, 그리고 대만과의 통일 이런 것들에 대한 우려감이 있었는데 이번에 국무위원들을 구성하는 걸 보니까 완전히 시진핑 친정 체제로 완전히 구축을 해버렸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홍콩 입장에서는 이제 끝나나 보다. 네. 그동안 홍콩을 계속적으로 압박을 하고 하나로 흡수하려는 모습들도 보였고 거기에 반발을 하면서 여러 가지 시위도 있었고 그런 과정에서 중국은 내부적으로 홍콩을 대체할 도시들을 만들면서 홍콩 배제 정책을 펼쳐왔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가속화될 수 있다는 걱정들이 홍콩 증시에 녹아들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런 흐름들은 좀 피할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홍콩 증시가 폭락을 함으로써 한국 금융상품이라든지 이런 쪽에 대한 리스크들은 좀 더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이게
중국으로 인해서 한국 증시가 피해를 본다 그렇게까지 확대 해석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일단은 여러 가지 투자 상품에 대한 리스크는 노출돼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겠지만 중국과 같은 맥락으로 홍콩 증시를 바라보기에는 이제는 좀 무리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이런 상황에서 대중국 수출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고 네. 10월 수출 감소세 계속해서 커지고 있고 이런 7개월 상황이지 연속입니다. 않습니까 지금? 예, 7개월 연속이고 과거와 좀 다른 점이 있다라면은 우리가 수출이 줄면 수입도 같이 줄여가지고 좀 맞춰 나갔는데 네. 수입은 줄지가 않고 수출만 엄청 지금 줄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계속 무역수지 적전하고 있는데 한 3개월 전서부터 나타났던 부분이 이제 반도체 부분이 계속 네. 중국한테 적자를 내고 있거든요. 원래 그랬던 산업이 아닌데 그것이 좀 큰 문제이나 주가에는 저는 이미 반영이 됐다고 봅니다. 네. 반영이 됐고 일단은 중국 이슈가 마무리가 먼저 됐죠. 그다음에 이제 미국이 이제 남아 있고요. 그다음에 지난주에 우리 이야기했지만은 G20 11월 15일 날 전후로 해서 그냥 정상가들이 만나서 이제 악수를 하는 모습이 보일 것이냐를 보고 있고요. 근데 한 가지 저는 다른 부분 이면을 보고 있는데 지난주 우리 하창모 대표께서 시진핑에 대한 악의적인 악성 댓글을 뭐 도로 위에 뭐 한번 건물에 막 했는데 예. 이게 이제는 공공 화장실에 예. 낙서식으로 또 이제 중국 내부에서 또 이런 게 번지고 있어서 요거는 조금 걱정입니다. 내부 분열로 또 진행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이걸 막기 위해서라도 경기 성장의 목표를 크게 두고 있고요. 이번에 뭐 믿을 수는 없지만 GDP 성장률도 3.9로 발표했어요. 예상치는 3.5였거든요. 성장률도 잘 나왔고 숫자로만 보면 그리고 2020년 대비해서 2배 넘는 소득률을 올려서 경제를 강하게 부양시키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실례로 거기에 포커싱을 맞춰서 경제가 드라이버 걸린다라면 우리나라는 좋은 쪽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홍콩보다는 저는 대만 증시와 우리 증시를 좀 같이 보는 게 맞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지금 이제 중국에서 보면 봉쇄를 풀어달라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 중국 사람들이 자본주의 맛을 봤잖아요. 심하게 봤어요. 이게 돈이 지금 쓰고 싶은데 봉쇄 때문에 못 쓰고 있는 돈들이 이만큼이잖아요. 이게 봉쇄가 풀렸을 때는 와 하고 이 사람들이 좀 씀씀이가 있는 사람들이라서. 아무래도 저는 그렇게 보는데 일단 지금은 이제 제 20차 당대가 끝났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뭐 공청당 다 날리고 태자당으로 딱 세웠지 않습니까? 근데 리커창은 약간 자본주의 성격을 좀 갖고 있었고 네. 홍콩 증시는 아무래도 본토 증시보다는 테크주나 플랫폼주가 많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투자 자본도 상당히 본토 상해보다는 활발하니까 일단 엑시트를 하는 건데 중국은 지켜봐야 돼. 왜냐하면 내년 3월 정도에 정기 인사까지 이어지고 네. 가장 중요한 건 중국의 본색은 제가 생각하는 주식과 관련된 본색은 매년 12월이 되게 되면 경제 공작회의라는 걸 합니다. 경제 공작회의. 네, 거기서 이제 향후 중국의 로드맵을 밝히게 되고 그게 이듬해 3월 정협과 전인대로 넘어가는 네. 그림인데 아마 여기서 구체적인 시진핑 3기가 시장에 나올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보통 중앙경제공작하게 되면 보통 총리가 그 내용을 발표하거든요. 네. 과연 리커창과 결이 다른 이번 태자당 소속의 총리가 어떤 방향으로 그래서 오늘 정시의 어떤 약세는 어떻게 보게 되면 그래도 반시장 친화적이 있던 리커창의 퇴임에 따른 불확실성 좀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예. 자 이렇게 지금 긴박하게 돌아가는데 우린 지금 내부에서 이 난리예요. 이 레고랜드요. 강원도 이것 때문에 채권 시장 난리 나고 네. 뭐 수습 국면이라고는 하지만 이거 어떻게 된 일입니까? 일단은 그동안 누적돼 왔던 불안했던 요인들이 예상치 못했던 사건으로 인해서 일파만파 퍼지고 있다. 거기서 터져버렸어요. 네. 그러니까 일단은 뭐 어느 누구도 의심하지 않는 네. 지방 정부에서 우량 채권이죠, 그야말로. 그쵸. 네? 초부량 채권이죠. 네. 근데 거기서 디폴트가 났다. 네. 그것도 어떤 이유, 어떤 진짜로 힘들어서라기보다는 네. 어떤 이유에 의해서 그렇게 된다면은 시원하게 얘기해 주세요. 어떤 이유가 뭐예요? 어떤 이유로 인해서 그렇게 된다면 신뢰도를 잃어버리는 거죠. 예. 이쪽까지 이러는데 이렇게 우량 채권도 이러는데 예. 그 밑에 등급들은 어떻게 될까? 그래서 지금 조금이라도 위험하다라는 기업들 뭐 아니면은 대기업들이라고 하더라도 계속적으로 여러 가지 이슈들이 나오고 있고 뉴스들이 나오고 있고 뭐 일명 찌라시라고 하는 데에서 돌고 있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거꾸로 또 다시 투자 심리를 위축시킬 수밖에 없겠죠.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풀어주기 위해서 이례적으로 일요일에 금융위에서 긴급회의를 한 거죠. 50조 플러스 알파 유동성을 공급한다라고는 했는데 그게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장이 최악의 상태로 가거나 진짜로 신용 위기, 유동성 위기가 터지는 것들을 일단락 시켜줄 수는 있겠지만 지금 사태를 빠르게 봉합하고 수습하고 이전 상태로 돌리기에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국채, 지방채 이런 거는 그냥 그 믿고 네. 그냥 투자하고 하는 건데 이게 흔들려 버리면 이 나머지 그냥 일반 회사채 같은 경우 이런 건 뭐 누가 믿겠냐 이거죠. 그리고 건설 PF 같은 경우 이 시장이 지금 타격을 받고 있다는 얘기를 들어서 이게 네. 아주 흉흉하게 건설업체 또 증권사 몇 개가 위험하다 이런 소리까지 들리니까 사실 증권사 대신증권은 아니고요. 네. 증권사 지금 재미 봤던 수익 구조가 네. PF 참여예요. 네, PF 그렇죠. 참여로 정말 재밌는 네. 재밌다기보다 돈좀 탄탄한 벌었다는 수익을 거죠. 벌어왔었고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시작이 된 건 이제 다들 앞 내용은 다 아실 테니까 충남권 6위 수준에 있는 중소건설사 하나 부도가 이제 진행이 돼버렸습니다. 부도 처리가 시작이 됐고 지금 많은 회사채를 발행을 해서 자금 유동성을 확보해야 되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탑 클래스 건설사들 우리나라 베스트 5 이름 들으면 아시는 그런 건설사들도 위기가 같이 지금 완성되죠. 왜냐하면 대한민국 나라의 지방채와 국채도 잘 안 사주는데 회사채를 사주겠냐 이 말이죠. 그래서 부채가 지금 많은 기업들을 걸러내야 되는 작업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이게 안 되면 이제 유증이라는 폭탄으로 주주에게 피해를 끼친다. 그리고 지금 시장에서 간단한 문제를 갖다가 너무 크게 확대 해석이 된 거예요. 2,050억입니다. 네. 그거 뭐 지금 돈이 없는 게 아니라 충분히 또 갚을 수 있는 능력인데 그거는 이제 시원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 지난 정부를 지우는 과정 속에서 금융인데 이거를 정치색으로 입힌 거예요. 그러니까 충격파가 있을지 모르고 한 행위 같지만 중요한 건 일단 1월 달까지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갚겠다라고 다시 말을 수정을 예, 했죠. 예. 그렇기 때문에 유감 표명했더라고요. 그렇죠. 브레이크는 이제 잡힌 건데 신뢰도가 다 무너졌습니다. 네. 바로 한국도로공사에서 1,000억 원 채권 유찰이 돼 버렸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한국도로공사에서 하는 것도 유찰이 되고 한국전력에서 5%짜리 내놓는데 이것도 지금 뭐 한 해 만에 이런 말들이 쏟아지고 있고 이런 것들이 엄청난 타격이라는 건데 여기에 발맞춰서 외국인들이 채권 선물을 매도치고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게 가장 크네요. 그게 지금. 가장 큽니다. 네. 그러면은 채권이랑 뭐 주식은 뭔 상관이야? 나는 주식인데 채권이 무너지면 회사채도 무너지고 회사채의 근간인 기업의 주가가 흔들린다. 그러면 기업의 주주들도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현상으로 보입니다. 이게 빨리 잘 수습이 돼야 돼. 뭐 수습 국면에 있다 이렇게 오늘 보도에서 들었기 때문에. 근데 이게 이제 건설사들 힘들어지고 이러니까 이게 불똥이 또 둔촌 주공 아파트 그동안 계속 얘기 나왔는데 지금 재건축 시장까지 이렇잖아요. 네. 그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지금? 지금 그것도 제가 파악하기로는 현대건설 여기 HDC 뭐 롯데 대우 다 들어가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둔촌에? 다 들어있고 그게 여기 있네. 16%인가? 예. 예, 17% 이야기 나왔는데도 지금 채권이 안 사진다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오늘 자료는 제가 준비를 못했는데 이 부분도 멈춰져 있고요. 이것 때문에 강남 그 반포 아파트 재건축, 그 음마 아파트죠, 음마 아파트도 지금 뭐 그거 풀어줬다고 되겠냐 이런 분위기가 흉흉한 소문들이 계속 나고 있고요. 여기에 발맞춰서 지금 연끌하신 우리 또 개인 또 부동산 투자하신 분들도 지금 굉장히 어려움에 또 처해져 있는 상황이라 이건 되게 말씀을 드리기가 조심스럽습니다. 이게 지금 오랫동안 풀리지가 않고 있어요. 올스톱된 있는 상황이고 자금 조달 실패 이야기는 전부터 나왔는데 롯데건설 이슈까지 나오면서 더 커졌고요. 레고 이름도 까먹었네. 레고 뭐였죠? 레고랜드인데 이게 지금 그러니까 요즘 같은 때는 조심 살아는 판을 지금 밟고 지나간다. 우리 그런 얘기 계속 하잖아요.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데 어디서 하나가 이렇게 탁 터지면 터지지 않더라도 터질 김이라도 보이면 이게 도미노거든요. 그러니까 참 진짜 정책 결정자들은 더 좀 조심을 해주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부분이고 시장에 돈이 마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이 건설업이 지금 위기다 그러면 이 건설업에 돈을 빌려준 금융계는 또 뭐 괜찮겠냐고. 그러니까 이게 계속 이렇게 되니까 더 조심해야 되겠고 시장에 돈이 마른다는데 네. 아니 그 전에 그 많이 풀었던 그 돈은 다 어디 간 거예요? 그 갑자기 그게 증발합니까? 돈이 마른다는 게 아까 말씀하셨던 이제 회사채 금리를 보면 알 수가 있잖아요. 네. 한전채가 지금 6% 팔아요. 근데 한전채보다 낮게 팔면 안 되는 거고 아까 제 회사채 등급이 좀 심각한 게 아마 이정민 대표님 말씀 주셨는데 제가 오기 전에 우리나라 회사채 이제 정부나 금융채나 네. 한전채 빼고 일반 사기업 회사채 기준으로 지금 회사채 시용 등급 한신평에서 나오는 거 A 이상이 지금 5.6% 됩니다. 근데 우리가 약간 신용 위험이라고 말하는 BBB 마이너스 이하가 11%예요. 네. 그러면 이게 뭐냐 하면 실제적으로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돈은 있는데 돈이 잠겨버리는 거죠. 네. 아까 둔촌주공이나 재건축도 마찬가지. 보통 시행사들이 먼저 땅을 매입을 합니다. 재개발할 때 땅을 매입하는데 완납하지 않아요. 딱 조금만 걸어놓고 그 다음부터 이제 건설사들, 시공사들 들어오면 거기서 연대보증 돈 받아가지고 건물 올리는 건데 그럼 잔금을 나중에 이제 공사 진행되는 과정에서 지불한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 중간에 이제 딱 개입 발생하게 되면은 이제 연쇄도산 이슈로 오는 건데 시장에 돈이 마르고 있다는 이 말은 뭐냐면 다른 한편으로는 돈이 안 나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아까 우리 레고랜드 이야기도 마찬가지고 강원도에서 그렇게 해버리니까 누가 하겠어요? 예를 들어서 뭐 갑자기 신뢰도의 추락이죠. 신뢰도의 그렇죠. 추락. 근데 이런 시중 자금이 지금 은행이나 제2금융권으로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고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 뭐 5%짜리 뭐 예금, 네, 그렇죠. 정기 예금 이런 거 하면 5% 돈들이 나오는 확확 몰리잖아요. 그럼 그 돈이라는 그 돈들이 이렇게 기업 활동에 쓰이고 뭐 이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돈이 굴러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은행으로 돈이 엄청난 속도로 네, 들어가는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올해 초부터 10월 20일까지 5대 은행 정기예금만 141조 5,155억. 그럼 엄청나더라고요. 141조면 진짜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 돈을 가지고 은행들이 대출을 해주자니 위험하다는 거죠. 못 봐도 회수 못 할 수 있다. 네, 그런 걱정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대출 금리도 높은 상황에서 지금 여러 가지 보완 작업들을 해야 되는데 보완 자금들을 만들어 놔야 되는데 그런데도 조금 신경을 쓸 수밖에 없고 그리고 투자할 때가 마땅치 않다는 거죠. 증시도 별로 안 좋고 PF 시장도 별로 안 좋고 채권 시장은 맨날 금리가 급등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은행권에서도 잠기고 돈은 들어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말씀하셨듯이 말라가는 돈이라기보다는 돈이 진짜 돈맥경화처럼 이렇게 막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저기에서. 돈이 이만큼 쌓여 있어요. 네. 근데 그 돈이 어디 갈 길을 잃었다 잃었다. 이거죠. 네. 지금. 네, 맞습니다. 조금 전에 그 그래프 한번 보여주시면 네. 적나라한 거거든요. 아까 은행 예금하고 회사채 부분을 보면 은행의 예금은 한 달 동안에 5조가 늘어요. 30조에 35조. 네. 근데 은행채 발행 우측을 보시면 은행채 발행 같은 거 오히려 감소해 버립니다. 네. 그러니까 들어오는 돈을 풀질 않는 풀질 거죠. 않는 거죠. 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네. 개인적으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주식시장이 먹잇감이 됐다. 외국인들에게 저가 매수할 수 있는 풍부한 자금력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좋은 기회고 네. 지금 제가 조사한 바로는 상위 10%의 자금이 몰린 것으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우리가 경제학적 뭐 이론으로 뭐 낙수 효과를 많이 이야기하지만 낙수 효과는 없다라는 것이 증명이 됐고요. 거기에 이제 쌓여 있는 유보금들, 기업이 갖고 있는 돈들이 멈춰서 은행으로 들어간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 그 틈을 타서 외국인들이 싸게 저가 매수하고 있는 종목군들을 우리는 더 욕심을 내서 바라봐야 되지 않겠는가 보여집니다. 예전에 이제 우리가 경기 침체 얘기 많이 하는데 예전에 경기 침체는 일단 놀러를 못 가요. 네. 예? 일반 개인들이. 경험담 좀 얘기해 주세요. 근데 지금 토요일, 일요일에 지금 길 막히는 게 예. 엄청나고요. 그리고 굉장히 비싼 음식점들의 예약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돈들이 있는 경기 침체? 그러면 이 상황에서 물가가 잡힐까? 이런 생각을 들은 부분이 있거든요.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래 있는 사람은 더 있고요. 불황일수록 없는 사람이 없는데. 근데 그런데 사회적 현상을 보고 전체를 판단하기 약간 통계적 오류가 생길 것 같고 뭐 전체적으로 아까 전에 우리가 데이터를 보다시피 뭐 자료 자체가 시중 유통 자금이 감소하는 건 사실이니까. 그러니까 가야 돼 쉽게 말해서 가야 될 것에 못 가는 거죠. 뭐 불확실성 때문에 저는 그렇게 보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그러면 이 돈이 이렇게 있다가 이게 지금 돈맥경화 때문에 통로가 없잖아요. 이게 풀리는 상황이 돼버리면 이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단은 뭐 너무나도 좋은 환경이 되겠죠. 저는 무시무시할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저는 2023년 그러니까 통화 정책 완화 여부가 저는 첫 번째 트리거 포인트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돈은 많이 풀렸고 그게 잠겨 있다. 근데 잠겨 있는 이유들이 두 가지라고 볼 수 있겠죠. 긴축과 경기 불안 그리고 리스크 확대 이런 면수인데 통화 정책이 좀 완화적인 스탠스로 전환이 되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막혀있던 물꼬가 좀 풀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통화 정책이 완화적으로 간다면 사람들의 소비 심리라든지 경기에 대한 심리도 살아나면서 경기는 좀 바닥을 잡고 턴어라운드 할 수 있겠고 이런 과정에서 리스크는 좀 수면 아래로 가라앉고 그렇게 된다면 다시 한번 유동성 뭐 다음 사이클에서는 유동성 공급이 없다라고 하더라도 이미 많은 유동성들이 다시 한번 다이내믹하게 움직일 수 있는 장이 아마 2023년 하반기, 2024년에는 또 한번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지금 저는 아직까지는 좀 조심하자라는 스탠스를 취하고는 있지만 올해 말 내년 초를 지나면서는 좀 적극적으로 담아봐도 될 구간으로 들어갈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어쨌든 정부에서 긴급 회의하고 막 이러면서 채권 쪽에 50조 플러스 알파 투자하잖아요. 네. 이걸로 이제 다 봉합이 되겠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릴까요? 자, 공약으로 나왔던 내용들 중에 제가 딴 거 얘기 안 하겠습니다. 네. 공매도 금지, 그죠? 계속 우리는 일주일 단위로 기다렸지만 여태 진행이 안 됐습니다. 네, 안 되고. 자, 50조 플러스 알파. 네. 오늘부터 자금은 집행됐는데 네. 언제까지 얼마의 금액이 제대로 될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도어 스태핑에서 말씀하신 게 중소기업에게는 유동성 흐름이 좋을 거예요 라고 이렇게 지나가셨는데 포커싱이 잘못 봤죠. 지금 일군 건설사들이 위기가 왔기 때문에 대기업들을 좀 막아주는 패턴이 나와야 되는데 또 다른 말씀을 좀 하신 게 좀 불안 요인이고 주변에 제가 이렇게 보더라도 먹고 죽으려고 해도 돈이 없다는 사람들이 저는 많아요. 물론 주식에 다 물렸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예금도 물려있지만 거기에도 돈이 꽉 뭉쳐있지만 주식에도 물려서 엄청 더 못하는 자금들이 새로운 어떤 수요를 기다리고 있는 건데 말씀하신 부분은 여기 있는 자금이 일로 좀 들어와야 된다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저는 그 과정이 다시 한번 전개되면은 우리가 저감해서 할 수 있는 기회는 없고요. 지금 저감해서 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충분히 살린 후에 후방 지원으로 들어오는 상투권에서 이런 자금들이 들어와 준다면 멋질 것 같고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은 이것을 알기 때문에 TSMC는 파는데 삼성전자 사는 이유는 삼성전자가 실적이 월등히 좋아서 기술력이 월등히 좋아서가 아니라 상대적 지표가치, 밸류에이션이 월등히 낮아져 있기 때문에 자금 유입이 들어오는 거거든요. 이런 마인드로 우리도 좀 시장을 접근해야 되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건 대안이 없어요. 이미 현금을 갖고 있다라면은 뭐 전술을 써가면서 대응을 하겠지만 대다수가 만나는 분들마다 하소연들을 하시고 저도 마음이 안타깝지만 시장이 어려운 가운데 주식이 물려있는 상황에서 반등의 트리거를 모색하자.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이야기 나눴던 11월의 그 기대감을 잊지 말고 좀 바라봐 보자. 벌써 연준에서 스탠스 변화가 나오고 있다는 사실. 이거는 단순히 12월에 그러니까 75bp 할 걸 50bp 할 가능성을 얘기했을 뿐인데도 시장이 반응을 보인다는 건 작은 물방울 한 방울이면 된다. 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11월에서 이제 그 연말까지 우리는 연말 랠리, 미국에서 산타 랠리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는데 자꾸 흉흉한 소문, 뭐 건설사가 뭐 어떻게 되고 증권사가 어떻게 되고 이런 얘기가 자꾸 들리니까 사람들이 또 이렇게 쭈삣쭈삣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게 이제 근거 없는 헛소문이다 이렇게 발표를 했던데 사람들은 또 그렇게 발표를 하면 이게 진짜 근거 없는 헛소문일까? 이런 또 의심을 갖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금융당국에서 뭐 특정 증권사 매각설이라든지 이런 거를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경우가 흔한 경우는 아니에요. 네. 뭐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보통 찌라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일이 없다고 이야기도 하긴 합니다만은. 근데 저는 사실 아까 50주 플러스 알파를 좀 깊게 한번 봤는데 실효성은 약간은 그런 것 같아요. 금액적으로 막을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시장에 시그널을 준 것 같습니다. 몇 가지 좀 보게 되면 금융위가 할 수 있는 것은 차안펀드입니다. 차안펀드는 오늘부터 이제 어느 정도 가동해가지고 회사채나 CP를 매입하겠다는 거고 지금 이제 증권사 일부 증권사 신용 리스크 관련된 이야기는 한국증권금융에서 이제 대체하는 건데 금액은 3조라고 해요. 네. 한국증권금융이 뭐 하냐 하면 실제적으로 일부 증권사 회원들이
어느 정도 돈을 미리 디파짓 해둔 게 있습니다. 그걸 이제 어떻게 보면 IMF랑 비슷한 걸 수도 있을 수가 있어요. 국립기업 봤을 때 이쪽에서 3조 원 지원한다는 건데 오늘 제가 방송 나오기 전까지는 K증권사까지 지금 뭐 부동산 PF가 많아서 흑자도산설 그런까지 놀고 있거든요. 네. 근데 아마 이러한 내용 자체는 워낙 뒤숭숭하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좀 막으려고 하는 분위기인데 주가 관점에서 핵심만 말씀드리면 그냥 정권주, 은행주, 건설주 어쨌든 간에 상대적으로 현재 뭐 정부 비상경제금융회의가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고 네. 금리라는 이슈 자체가 특히나 우리나라 기준으로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저는 CD 91일물이나 국고채 금리의 상승세가 멈추기 전까지는 주가 관점에서는 타 섹터에 대비해서는 조금 약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또 하나가 지금 저 50조 플러스 알파 얘기 잠깐 해주셔서 이게 하나는 돈을 죄는데 한쪽에선 또 50조 플러스 알파 이게 맞는 겁니까? 맞는 건지 아닌지는 좀 봐야 되긴 하겠지만 일단은 이런 흐름들이 한국에만 있는 건 아닙니다. 글로벌 전반적인 흐름이고요. 또 하나는 많은 분들이 경기 부양 정책 없다, 유동성을 흡수한다라고 하는데 미국도 지금 산업 정책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IRA 법안도 실질적으로 산업이나 어떤 기업 뭐 그런 쪽에 돈을 엄청나게 푸는 거죠. 이런 것들로 인해서 최근 양적 중앙은행에서 하는 긴축 정책이 가짜 긴축이다라는 얘기 나올 정도로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저는 이런 것들이 물가 안정에 조금 더디게 만드는 요인들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물론 이런 흐름들이 실질적인 가계라든지 들어가는지들은 좀 봐야 되긴 하겠지만 저는 이런 것들이 누적되면서 시장 자체 흐름들은 조금씩 시간은 더 걸릴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만들어주고 있지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긴축을 엄청 세게 해서 물가를 빨리 잡았다면 저점은 좀 빨리 나왔고 턴어라운드하는 시점도 빨라졌었겠지만 이런 과정들이 지루하고 지난하게 이어지는 상황 속에서 여전히 돈이 들어가는 쪽에 좀 포인트를 맞춰야 된다. 대표적으로 반도체, 신재생에너지, 2차전지, 전기차 이런 쪽들이라서 저는 다음 사이클에서는 앞서 말씀드렸던 반도체나 신재생에너지 관련된 쪽들이 시장을 앞서서 이끌어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전망을 드리고 있죠. 자, 이번 이제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인데 금주에 이번 주에 또 국내외 다양한 실적 발표 예정돼 있잖아요. 그거 한번 보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죠. 네. 예. 지금 주간 증시 주요 일정 보시면은 이제 10월 25일 날 뭐 한국 10월 소비자 신뢰 지수가 발표가 되는데 저는 이거보다는 미국 기업 빅테크 기업들이 줄줄이 사탕으로 실적 발표하는 게 중요하다. 코카콜라, 마소죠,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조금 알파벳은 좀 저조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마소와 코카콜라는 좀 기대는 있는데 사실은 저 뒤에 있는 27일 애플입니다. 애플은 미국 장이 끝나고서 실적 발표하기 때문에 금요일이죠. 실적 우리나라 반영되는 것은 금요일 이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26일 날 하이닉스는 실적 안 좋은 거 다 알고 있고 LG엔솔은 성장성 담보가 기대되고 있고 메타 실적. 근데 28일이 제일 중요하다고 보는데 또 하필 금요일입니다. 네. 이게 미국 9월 PC이죠. 역시 개인 소비자 지출 PC 물가 지수인데 여기서도 코어가 높게 나올 거예요. 아까 뭐 하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인플레는 쉽게 안 잡혀 있는 상황에서 11월, 12월까지는 아마 인플레이션이 계속 우리를 괴롭힐 텐데 여기서 투자자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는 이미 인플레이션 부분은 시장의 한 노이즈로 프레임으로 잡혀 있는 거예요. 이거를 구조를 바꿀 수는 없어 당분간은. 근데 과연 2%의 인플레이션으로 낮춰질 수 있는가?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봐요. 많이 잡아놔야 4%입니다. 정말 잘 잡았을 때. 그러니까 이 어느 정도 저물가 시대를 살아왔던 우리 시대에서 4%대의 인플레이션 시대를 살아가는 지금 과정 속에 있는 거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에 이제 시장은 그걸 쏙 빼고 다른 이슈의 호재들을 계속 내놓을 가능성이 커요. 지금까지는 이런 이슈로 발목을 잡았지만. 근데 왜 아마존 얘기는 안 하세요? 그거 하나 달랑 있구만. 아마존이요. 아마존은 아니, 훌륭한 이거 농담입니다. 기업인데 농담입니다. 실적이 좀 저조할 것 같아요. 시간이 다 돼서. 예. 알겠습니다. 아이고, 저 레고랜드 파장이 일파만파돼서 채권 시장 흔들거려서 흉흉한 얘기들이 자꾸 들리고 그래서 오늘 그 얘기까지 좀 담아봤습니다. 근데 말을 시원하게 이렇게 터놓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자, 뭐 흉흉한 소식에 현혹되지 마시고 그래도 나는 나의 길을 가야죠. 예. 자, 내일 장 끝나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